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민 인문학 수업, 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의 철학과 역사학을 공부해보는 수업, 또는 교육으로 인문학하기, 또는 철학과 역사를 통해서 교육을 공부해보는 저만의 인문학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리고 철학과 역사학이라는 인문학의 분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역사의 사례와 그리고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교육에 또 접근해보는 그런 작업을 오늘부터 펼칠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이란 것을 그냥 폭넓게 세계의 교육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따로 있고 미국의 교육이 따로 있고 이렇듯이 각 문화권마다 특유한 그 교육적인 실행이 축적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근데 우리 교육이란 게 이게 그냥 완전히 한국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입품들이 막 합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수입된 게 서양에서 온 것이라, 그럼 이 원산지인 서양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은 지금의 우리 교육제도는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서양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 태도 이런 건 다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 동양적인 교육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동양의 교육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양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갈게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게 많은 교수입니다만 진도를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이렇게 나가고 싶은 건데,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다음 주까지 좀 이렇게 연장이 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도를 뭐 꼭 빼야 되는 우리 그런 수업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최소한 여기 제시한 것들은 다 우리 짧은 학기지만 학기 끝나기 전에 제가 다 거론하고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에 접근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걸 다시 좀 끄집어내 보면, 철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철학은 전문적으로는 질문하기의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그림 그리고 설명을 드렸죠. 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세계를 인식하는데 제한이 너무 많고 약점이 너무 많아서 언제나 인식이 불완전하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치는 게 공부한 사람의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조금 배우고 뭔가 머리에 든 것 같으면 마치 자기가 잘 아는 것 같고 똑똑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또 중요할 것입니다. 어, 뭐 지난번에도 언급한 소크라테스 같은 우리의 인류의 스승께서도 자신의 무지를 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인간이 공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설파하신 것처럼, 이걸 잊지 말고 우리 공부에 다가가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이렇게 우리 인식의 도구인 감각기관이라든가 또는 사유라든가 그 앞에 이런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렇게 장막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걷어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철학이 그것을 본령으로 삼는 학문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우리가 다가가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동양의 교육. 동양의 교육을 여기 우리 인식의 대상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동양의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그럼 동양의 교육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쭉 설명해 가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받아 적고 외우고 그러는 고등학교 수업처럼 가면 이제 매우 지겹고 재미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고요. 과연 우리는 동양의 교육에 대해서 잘 공부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서부터 좀 던지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동양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시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동양의 교육을 논하기 전의 인식론적인 점검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인식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양의 교육을 논한다고 했는데 동양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 있나요? 잠깐 생각해 주세요. 동양하면 뭐가 떠오르는가? 동양. 옛날에 동양 방송이라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 머리 툭툭 떠오르는 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해서 제가 칠판에다 적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비실 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그 일종의 이제 브레인스토밍 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생각나는 걸 막 쏟아내는 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 것에 대표적인 자료를 제가 여기다 그냥 쭉 이렇게 던져 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머릿속으로 동양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떠오른다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떠오르는 걸 주어 섬기는 거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팍 떠오른 거 그걸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면 자기 검열이 일어나서 자꾸 훌륭한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그 에고란 게 있어가지고 자기 자아란 게 욕심이 있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훌륭한 답을 찾다 보면 그 사실 그 가치 있는 자료들을 찾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의식에 무엇이 숨어져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것은 팍팍 떠오르는 건 그걸 그냥 긁어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긁어먹은 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있어요. 사람들이 동양하면 황인종이 떠오른다, 흑발이 떠오른다, 백발이 돼가는구나.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게 떠오르시죠? 네, 뭐 젓가락은 당연히 동양이 원조고 여기서만 썼었고 쌀은 다른 대륙에서도 먹긴 합니다만 동양 아시아 사람처럼 쌀을 많이 먹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다 동양의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예의가 동양에만 있냐 하면 그건 틀린 말이죠. 예의는 서양에도 있고 다른 양에도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동양하면 예의가 먼저 팍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답이 맞고 그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팍 떠오른 거, 그걸 긁어먹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 브레인스토밍 토의의 요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떠올라요. 도자기도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동양 도자기가 왠지 먼저 떠오른다 그런 말입니다. 가부장제 뭐 유대 문화에도 얼마나 강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던 거지만 유독 동양식 가부장제가 뭐 떠오르더라 뭐 그런 말이죠. 자, 이런 게 떠올라요. 이걸 보시고요. 여러분이 주신 답을 직접 적어 넣을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나온 이 단어 또는 이 개념들 이거를 두 개 이상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나 형용사 이런 걸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황인종하고 흑발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황인종 머리 검은하고 예쁜이라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식의 다수를 묶을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 같은 걸 한번 떠올려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제 청이에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뭐 쌀 젓가락은 맛있는 말도 안 되죠. 왠지 음식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떠오른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보단 제가 지금 제시한 것보단 이런 유치한 것보단 더 괜찮은 예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뭐 유교, 예의, 효, 격식, 중시 등등을 한꺼번에 묶으면 예의 바른, 예의를 중시하는 뭐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란 말씀입니다. 뭐 유교, 한자, 중화 사상, 공자맹자 이렇게 묶으면 중국과 관련된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뭐 우리 실시간 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어, 많은 실습을 거쳐서 나온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것을 묶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오래될 고자입니다. 오래된. 영어로 old라고 썼죠. 오래된. 나쁘게 말하면 낡은. 오래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 보세요.
다 거의 다 오래된 것들 아닙니까? 뭐 새로운 게 있어요? 뭐 황인종이나 흑발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것을 뭐 오래됐다 아니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건 원초적인 것이고 오래됐으면 가장 오래됐겠죠. 새 것이 없어요. 다 오래됐어요. 그리고 뭐 미래의 혁신적인 이런 건 없고요.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동양하면 부지불식간에 옛날 걸 떠올린다는 거예요. 제가 동양이란 말 자체를 한자로 썼기 때문에 꼭 그럴 것은 아닙니다. 동양하면 왠지 전통적인 거, 오래된 걸 떠올려요. 이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서양학자 의견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서양의 근대에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가까운 옛날입니다. 뭐 이를테면 19세기, 18세기 뭐 이럴 때요. 서양 사람인데 동양 문물을 사랑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근세에 접어들면서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에서 중국 갔다 오고 중국 문물하고 이제 교류가 일어나고 그러고 중국 것들 또 인디아 것들 뭐 그 밖의 것들 서양 사람들이 수입해서 그 쓰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예, 근데 서양에선 찾을 수 없는 그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양 것들을 애호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오리엔탈의 오리엔트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동방은 저기 지중해 연안의 터키란 나라의 우측이라고 말하면 뭐라지? 동쪽이에요. 그쪽 지역을 넓게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예전에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소아시아 옆의 그 동방 지역을 오리엔트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오리엔트 그러면 아시아를 다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오래 쓰여져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그냥 사학례로 쓰이게 된 게 오리엔트 그러면 중국, 인도, 일본,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 오리엔트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틀린 용어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틀린 용어가 수백 년 동안 써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리엔트 그러면 그냥 서양 사람들은 동방, 동양, 한국까지 다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스트들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뭐 등등에서 나온 그런 문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을 오리엔탈리스트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문물을 애호하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가 아니면 도자기 뭐 이런 게 그림 이런 게 막 매력적이라고 서양 사람이 느끼는 이유가 자기네들 서양에 있는 것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비하고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이국적인 문물을 보면 매혹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멋있다, 참신해, 새로운 뭔가가 있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혹당하잖아요. 서양인들도 그래서 동방에 매혹당한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양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영문과 교수니까 서양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시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에드워드 사이드 씨라고 유명한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조명한 이론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분이 설명하냐면 사이드 교수가 이 오리엔탈리스트들은 동방의 문명이 이래서 매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우를 보면 신비롭고 정신적이라는 건 이런 의미다는 얘기입니다. 비물질적이라서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서양인들이 자신의 문명을 보면 너무 물질적인 것 같은데 동양 건 왠지 신비롭고 뭐 이런 정신적인 것 같다. 이게 비물질이라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물질적이라는 것은 한 발 더 나가면 비과학적이다라고도 얘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18세기, 19세기의 서양 문명은 아주 과학 발달의 그 최첨단을 가면서 과학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고 재단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동양은 여전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보다 정신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이를테면 이런 뭐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이 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해서 열등하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서양의 동방 문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동양 문물이 신비롭고 정신적이라서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생각, 마음가짐 깊은 기저에는 동방을 깔보는 심보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은 우리보다는 열등한 문명이야. 그러나 나름의 매력이 있어. 뭐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동양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기분 나쁜 그런 관찰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교수도 자신의 태생이 동방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사람이고 사이드 교수와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은 이런 것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의 힘센 나라들이 비서구권의 전 세계의 나라들을 식민화하고 제국주의적으로 침략할 때 그들의 정신을 합리화해주는 이념처럼 쓰였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옛날도 아니에요. 뭐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가가지고 사담 후세인 잡아가지고 죽이죠. 그 뭐냐? 이라크야 동양에 있는 너희들은 아직 좀 덜 성숙했잖아. 우리 민주화의 그 민주주의의 왕인 미국에 가서 니네 일을 처리해 줄게.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해서 나쁜 왕을 뭐 자기들이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다른 나라 문화를 대하는 이런 오만한 이 태도의 그 배후에는 오리엔탈리즘 깔려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론이 우리가 세상의 단편을 보는데 도움을 주면 그건 유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전 나름의 유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동양을 이렇게 깔보는 만큼 우월하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19세기, 20세기까지 우월했죠. 근대에 들어서. 한 최근 300년 동안 서양이 우월했어요. 그러니까 총칼의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했죠. 전 세계를 식민화하고. 우월했으니까 지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그러나 서양이 언제나 동양보다 아니면 비서구권 모든 문화권보다 우월했냐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한 17세기 이후서부터 서양이 우월권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동방의 문명이 더 발달됐고 더 우월했다라고 보는 역사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때는 어떤 시대에는 동양이 우월했다가 어떤 시대에는 서양이 우월했다가 이렇게 인류의 그 진보의 지점은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인들이 동양을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이 오리엔탈리즘인데 이게 서양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그 시선이 대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오리엔탈리즘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게 본다는 얘기죠.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뭐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 명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낮게 보는가. 아까 제가 동양 하면 탁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모아보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주신 것도 아니지만 많은 제 학생들이 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동양 하면 일단 구식이다라고 생각해요. 구식. 오래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래된 것만 생각이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게 막 머리를 써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래요. 아니시면 좋고요. 아니시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장벽이 하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눈꺼풀 앞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선글라스를 하나 더 끼고 있다면 그럼 우리 자신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통적인 동양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거의 동양의 교육이 여러 가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유교 교육만 그냥 샘플로 볼게요. 유교 교육에 여기 있다 쳐요. 이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 힘들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리엔탈리즘을 쓰고 있어요. 오리엔탈리즘 쓰고 유교 교육을 보면 이건 아이고 낡고 구식이야 고리타분해라고만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그냥 일어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얘를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재미가 없어져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근대화의 실패의 모든 원흉은 유교에 있다. 성리학자들이 나라를 망쳤다. 뭐 이런 시각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만연해 있다면 유교를 제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유교는 그런 것일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쉽게 일반화해버린 게 많은 것 같아요. 유교는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조선을 50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해온 버팀목 같은 그런 사상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아무리 지금 손가락질해도 당대 우리 조상들의 태도와 생각과 그리고 세계를 보는 관점 그것이 유교에 의해서 지지됐었던 것 그리고 유교를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했었던 걸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가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못 보게 되는 건 그건 우리의 손해죠. 우리가 유교를 잘 못 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걸 우리 생각해 보고요. 우리 현대인인 21세기 한국인들은 안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 인식의 장애를 갖고 있나 이건 자문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언어 문제를 제시하겠어요. 혹시 우리 한국말보다 서양말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영어를? 그러니까 왜 삶이나 인생이나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라이프라고 더 얘기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참 이상해요. 라이프라고 해야 돼요? 원래 있던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여기 조그만 거 스마트한 솔루션, 컨텐츠 우리 다 그냥 쓰는 말이죠. 저기에 대응하는 한국어들 다 있습니다. 쓰지 않아요. 뮤직, 뱅킹, 브런치, 셰프, 아티스트, 에지, 푸드 요새 다 쓰는 말들. 푸드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푸드인데 우리 푸드라고 해요. 왜 먹거리라고 음식이라고 안 하고 푸드라고 해야 될까요? 배우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 질문은 혹시 오리엔탈리즘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언어를 우리가 폄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보다 영어, 서양 쪽 언어 이게 더 뭔가 더 낫다고 있어 보인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언어를 의사소통 도구로만 생각할 때 이걸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 안에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정신, 사고, 태도, 의식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앵글로색슨 영어로만 세상을 자꾸만 표현하려고 그러고 나의 삶은 이랬어보다 나의 라이프는 이랬어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 존재가 앵글로색슨 쪽을 닮아가게 돼요. 뭐 그게 좋으면 할 수 없어요. 전 별로 안 좋아요. 전 저로서 살고 싶어요. 제 뿌리하고 연결된 제 존재로서 살고 싶지 제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다 개인의 결정이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인이 한국어를 안 쓰고 이런 것을 저는 뭐 애국인이 민족인이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민족주의자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애국? 나라를 사랑하긴 하죠. 하지만 저는 뭐 우리 민족이 뭐 가장 우수하고 뭐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국어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요. 한국어와 더불어 한글도 엄청나게 소중한 세계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만 한글과 한국어가 이렇게 외국어에 의해서 침식을 당하게 되면 한국어의 고유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큰 자산 하나를 잃어가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데
저도 뭐 영어 많이 쓰고 영어 섞어 쓰고 맨날 그러고 사는데 이거 좀 반성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고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글쎄요. 저도 제 수업에서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고유의 언어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 존재의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존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렇게 말해보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일, 나의 일상에 대해서 말할 때 영어를 섞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지점이 오면 나의 언어의 힘이 약해져요. 나라는 존재, 나를 설명할 때 한국어로만 하기가 힘들어지면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오늘의 일상, 나의 사회 속에서의 위치, 나의 하늘과 땅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한국말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내 존재가 이 땅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풍성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힘들어지면 아 글쎄요 뭐 사회 동포주의적인 그런 커다란 관대한 존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고유의 이 땅에서 나온 힘하고는 관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이 길었습니다. 지금 오리엔탈리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양의 교육을 논하고 그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동양을 편견 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느냐 질문해 볼 때 답이 어떠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yes라고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yes라고 또 영어를 말했죠. 저는 편견이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겠지만 젊었을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교 교육에 대한 편견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그 전공 분야가 동양이 아니에요. 서양의 사상과 철학이었어요. 역사도 서양사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일찍 유학 가서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우 서양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었던 젊은 시절에 저의 생각은 유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멀리 했었죠. 낡은 과거의 사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교 경전 펼쳐놓고 공부도 별로 안 한 주제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제 얼굴 시야에 오리엔탈리즘이란 이런 장막이 씌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먹고 중년 이상이 돼서 한국에서 교편을 잡다 보니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고 보니까 한국 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전통 교육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새롭게 40대 이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교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기가 딱 메모를 해놓은 것인데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중년 남성들한테 유교 유학 전문가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학자한테도 배우고 성리학자한테도 배우고 동양 철학자한테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학 하시는 분이 그 예전에 그 한문 문집을 지금의 현대 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업에 그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정신이 그 순수한 정신을 갖고 계셨던 분이죠. 제가 그분하고 그분 좋아해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같이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 어딘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분의 차에 조수석에 제가 동승하면서 보니까 이 차가 낡아 빠지고 똥차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은 돈을 못 벌죠. 똥차에 이제 툴툴대면서 타고 보니까 차의 계기판 위에 낡아 빠진 논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논어를 왜 들고 다니냐 물어봤더니 한학이 전공인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서삼경 읽었던 사람이 논어를 깡그리 외워버리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다 달달 외우는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친해지면 좀 무례해지는 이런 나쁜 습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자 맹자의 성현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40이 넘어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한 인간에 불과하더라. 반성하게 돼서 남은 여생 동안은 성현의 말씀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논어를 읽으면서 완전히 깡그리 딸딸딸딸 외워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다가 누가 톡 건드리면 논어 말이 줄줄줄 나올 정도가 되게 하려고 외우고 있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제가 공부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저는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공부했지, 더 똑똑한 척 하려고 공부를 했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때 집에 가서 막 메모를 일기장에 써놓은 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게 고착이 돼버려서 아까 한글의 중요성 이런 말을 하고선 또 모순되게 다시 영어를 또 씁니다. 근데 그렇게 써놨었어요. 이분이 왜 공부하냐면 learn to have라는 것은 갖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이분이 아니라 사실 제가요. 저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어요. 소유론적인 공부예요. 지식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해요. 근데 이분은 왜 공부하냐면 learn to be예요. be는 그냥 나가 되다 나로 있기 뭐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소유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존재론적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의 개념을 빌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하이데거는 사람의 욕망 중에 존재론적 욕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빗대서 본다면 우리는 소유론적 학습이 아니라 존재론적 학습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왜 공부를 하셨나? 회고를 해보세요. 뭘 갖기 위해서 공부하셨어요? 지식, 기회, 직장, 명성, 뭐 뭐든지 아니면 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저는 젊어서 이것만 하다가 이분을 보고서 이것을 이 중요성을 이제 처음 이제 깊이 깨닫고 내 공부가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현대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현대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유교 교육이 낙후되고 전통적이기만 하고 고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서구적 현대 학문이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매우 중시했었던 귀한 전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존재론적 학습, 서양의 현대 교육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쪽에 치우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유교 교육을 다시 해석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제 선글라스를 벗어던지는 그런 시도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예도 있어요. 전 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젊었을 때는 효를 그렇게 뭐 대단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유는 잠깐만 이거 죽이고요. 기껏 해봤자 제 부모 위하는 게 효 아니냐 뭐 이따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서양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는 제 부모만 위하는 거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뭐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냥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한테도 사랑을 베푸는 이런 가치를 설파하잖아요. 이런 것에 비하면 자기 부모를 위한다는 효는 협소한 사상이다라는 그런 불손한 사상을 제가 20대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 제 부모를 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보니 늙어서도 효자, 효녀인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 안에 심리적으로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는 너무 깊고 복잡해서 여기서부터 해방돼서 정말 순수하게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경제에 오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효자, 효녀 주변에 많으세요? 아유,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가 힘든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힘든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나누면 효경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예뻐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예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미워하죠. 그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대 심층 심리학적인 인간 이해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를 예뻐하거나 미워한다는 것은 나의 유아기에 어려서 나의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를 예뻐하신다는 것은 사실 부모가 나를 예뻐했다는 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예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 출신 사람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 마음 안에 애정이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반대인 사람,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았어요. 불행한 소년, 유년기, 영유아기를 보냈어요. 그런 사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미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 효의 정수다라고 저는 보게 된 것이에요. 무조건 부모한테 엎드려 절하고 뭐 제사 잘 지내고 이런 형식적인 얘기 말고 진정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효를 통해서 그런 가정을 이룰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점점 더 서로를 위하는 천국에 가까운 곳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공자 선생 같은 분은 갖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세상에 그런 날이 올고 라고 사람들은 회의합니다만, 아마 그 회의는 정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유구한 인간 역사를 보면 조금씩 그리로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거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효사상을 다시 보면서 이것이 현대 인간의 심층에 대한 이해를 논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등등의 그 빗대어서 보더라도 굉장히 타당한 그런 인간 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유교를 나이 먹어서 다시 보게 된 것이고,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타당한 비판점도 있습니다만, 근데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다 나쁘기만 하다가 저것 때문에 유교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합당한 비판 이전에 저 일제라고 써놨죠.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서부터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한 조선 총독부, 그런 일본 제국주의 집단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조상들의 가치를 폄하하게 자꾸만 교육을 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식민지 교육 다 아시죠? 식민사관 아시죠?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의 원래 역사라는 것이 워낙 형편없고 다 그냥 망할 그런 집단들이었다, 이렇게 완전 폄하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식민사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일본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을 계속 자행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결국은 이제 태평양 전쟁하면서 가미가제 외치면서 사람들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충이고 이게 유교의 가치다라는 왜곡된 유교 교육을 또 했었어요. 천황한테 목숨을 바치는 게 바로 충이고 효다,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후대 사람들이 유교 자체를 왜곡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교를 뭘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를 더 멀리 할지도 몰라요. 일제가 유교를 왜곡한 것을 역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제대로 평가를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또 일어났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유교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보다 더 새로운 관점으로 유교를 재평가하면서 유교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꺼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제가 유교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닙니다. 전 유교 신도도 아니고요. 전 뭐 종교가 없고요. 유교 전통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점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상이라고 여기지만, 그런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상이 조선이라는 특정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념으로서 쓰였을 때 잘못 쓰이게 된 경우도 또 너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반성적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원래 그 공자 맹자의 유교라는 그 사상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사상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조선시대 같은 때, 뭐 중국의 뭐 명나라 때, 뭐 송나라 때, 그 세상에 퍼져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이런 것으로 쓰이게 될 때는 그 시대의 다른 현실적인 문제하고 이렇게 절충타협이 되면서 원래 귀했었던 이상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나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상들도 현실하고 타협하면 망쳐버린 경우 너무 많거든요.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저는 차별을 좀 중시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교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비판이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차별, 계층차별, 성차별, 여성차별입니다. 여기에 유교가 변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조선 역사 50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0년 맞죠? 거기서 떠오르는 유명한 여성 있습니까? 훌륭한 여성? 요새 1등으로 누가 떠오르냐? 역시 돈의 시대라 자 5만 원권에 등극하신 신사임당님이 떠오릅니다. 신사임당님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럼 이제 막 생각을 해야 돼요. 허난설원 또 누가 있지? 논계, 대장금 뭐 실제로 그렇게 활약했나? 알지도 잘 못하는. 이렇게 막 머리를 짜서 해봐야 겨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00년이나 된 그 시절에 여성들은 뒷방에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문명의 전면에 나오는 활약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가. 거기에 앞장선 게 유교다, 이런 비판이죠.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힘든 게 사실 유교입니다. 이건 우리가 당연히 비판해야 될 것이고, 현대 문명에서 여기는 동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유교에 대해서 좀 변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교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가부장제는 왜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노동집약적인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강력한 어떤 권력이 그 인력을 그 통제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라는 강력한 가부장의 권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과 그 가사 활동을 규정하는 이런 가부장제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유교가 그 가부장제를 더 지지해주는, 좀 더 악화된 면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이념작용을 했었다는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그 유교의 여러 가지 그 문헌 자료를 보더라도 조선 시대는 여성의 지위가 고려 때보다 더 하락했다고 보고요. 재산권, 사회적인 그 참여권, 교육권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시대이죠. 그래서 지금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유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공자와 맹자의 애초의 이상은 성차별적인지 아니면 인류 보편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그건 학자들 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차별을 또 말씀드리자면 계층차별 면이 또 강합니다. 계층차별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그 지배하는 집단은 그 지배당하는 피지배 집단을 어떻게든 좀 구슬리고 조종하고 좀 속여가지고 노예처럼 만들려는 그런 습성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보여주는 게 이제 외국의 작가인 다니엘 꼬르네오라는 분이 한국에서 출판한 이제 이런 그 그림책인 번개란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씨를 제가 읽어드리면 지금 사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얼룩말들이 무리짓지 않고 각자 돌아다니면 얼룩말들 자신은 물론 사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먹잇감인 얼룩말들아 니들 모여있으면 내가 공격하기 힘드니까 흐트러져서 다녀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사악한 그 지배, 포식자의 그런 음흉한 속셈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말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하는 자는 계속 지배를 하고 싶거든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별의별 수를 다 써요. 유교도 그렇게 썼다는 비판을 들을 소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 시간도 많이 쓰고 했으니
다른 외국 학자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예, 저 이탈리아에 이분 원래 이제 공산주의 사상가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20세기 공산주의 사상 발달에 있어서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아,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뭐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원조 빨갱이죠. 원조 공산주의입니다. 몽상가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감옥에 갇혀서 예, 평생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사상을 담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람시의 서간집, 옥중서간집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고 유럽의 그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거기에 헤게몬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지금까지 그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헤게몬이 뭐냐면 번역하면 주도권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설명이 뭐냐면 세상의 지배 집단은 늘 헤게모니를 쥐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힘 있는 자들이니까 주도권을 장악하고 싶어요. 그 사회에서. 근데 헤게모니를 쥐는 것은 그 예전에 무지막지한 그런 지배 집단의 행태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힘 있는 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 민중 피지배 계층을 지배하려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무력으로. 근데 이게 힘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돈이 많이 들고 군대 유지하고 그런 건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민중들을 뭐 총칼로 탄압했다가 나중에 부담이 참 많은 거예요. 유혈 사태는 누구한테나 부담이죠. 원한을 만들고 그런 건 부담스러워요.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프겠죠. 지배 집단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무식했었던 귀족들은 이런 방법을 썼지만 이게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해내기 시작했다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뇌시키는 방법이에요. 세뇌를 함으로써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를 하느냐? 그 우리나라도 유행했던 그런 말 있죠. 개, 돼지. 일반 백성은 개, 돼지처럼 속여가지고 길들인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쟤네들 지금 시끄럽지만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쟤네 개, 돼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을 세뇌를 통해서 자기네들 목적에 맞게 길들이려는 그런 시도를 지배 집단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사회기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중매체, 신문, 이탈리아 이제 그람시의 경우에는 뭐 TV 같은 것이 아직 나오기 전 시절입니다만 신문 같은 건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자꾸 민중들을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시키냐? 아까 그 사자의 얘기처럼 얼룩말들아 떼지어 다니지 말라. 이게 너희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편가르기라죠. 혹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편가르기. 힘을 뭉치지 못하게. 뭐 대표적인 거 남녀 간 편가르기. 남자는 여자 욕하고 여자는 남자 욕하고. 계층 간 편가르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강남 강북. 지역적으로 전라 경상. 한심합니다. 아직도 그 지역 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그 노인들은 막 뭐 틀딱이니 이렇게 막 혐오하게 만들고 젊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르는 좌빨 뭐 또 서로 이렇게 그랬던 시절들이 있고 또 양상이 또 변해갑니다. 이렇게 그 피지배 집단이 함께 모여서 사이좋게 힘을 그 단결한 힘을 내지 못하게 막 갈라치기를 갈라내는 건 이것을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 질서가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는 게 너한테도 좋고 얘한테도 좋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는 그런 이념을 막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종교에서도 또 그런 교육을 당대 유럽 상황을 보면 시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살아생전 그렇게 꼭 성공하고 뭐 정의를 맛보려고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은 좀 착하게 당하고 사는 게 오히려 선을 쌓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이 다 보상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면서 착하게 살아 얘들아 그런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항상 그렇단 말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보기에 19세기에 이탈리아면 이제 카톨릭 교회입니다만 거기서 이런 식으로 민중들을
그 길들이려고 하는 그 지배 집단의 그 시도에 동참한 면이 많다라고 이제 지적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가 됐건 기독교건 불교건 이슬람이건 권력자들하고 결탁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경우 이런 메시지, 이제 메시지 이것도 또 영어인데 논문을 많이 쓰게 된 것이라 그냥 씁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야 막 그러잖아요. 농사꾼이 제일 중요한 그 공동체 근간이란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 하죠. 과연 농자를 제대로 대접을 해줬는가 조선 문명이. 그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농자를 제대로 대접해준 성군도 계셨으나 그러나 적지 않은 지배 집단의 양반 사대부들은 농민들 고혈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기 급급한 면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지르르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실은 지배 집단이 잘 먹고 잘 사는 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효는 정말 가치 있는 사상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춤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효자 효냐면 임금님 군주님한테도 춤을 바쳐야 되는 것이다. 그 효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런 교육을 자꾸만 시키는 것이에요. 일반 농민들, 일반인 자녀들은 사사삼경 공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그 메시지들이 자꾸만 전달됩니다. 여기서 유교가 행한 일이 결국 이런 작용이란 거예요. 통치 이념화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자께서 원래 2600년 전에 제시한 유교 사상이란 것은 보편적으로 인간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그런 이상을 지닌 사상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사상이 그 가치 때문에 세상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군주들, 지배 집단한테 이용을 당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덕치주의를 표방한 군주들은 내가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들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농민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유교를 이용해서 못 가진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탄압하는 게 더 쉬워진 면모도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가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로 쓰였다 해가지고 비판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층 차별에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서 농민은 양민으로서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은 그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양반 바로 아래로 그래서 농민의 그 자제들은 딸은 제외예요. 완전 여성 성차별이에요. 아들들은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민의 아들이 과거에 응시를 해서 합격할 수가 있느냐? 그게 힘이 들어요. 왜냐면 과거가 좀 힘든 시험이냐 하면 외워야 될 한자고 경전들은 오죽 많고 경전의 주석도 또 수백 편 그걸 딸딸 외우듯이 공부를 10몇 년을 해야 응시를 해가지고 붙을까 말까 아주 어려운 시험이란 말씀입니다. 네, 가난한 농민의 자녀가 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식으로 돌아보십시오. 사교육 받기 힘든 집안의 자녀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에 합격하기는 어렵죠.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든 이에게 개방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과거에 응시해서 붙는 사람은 돈 있는 양반집 자제들밖에 없는 경우에 이거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념으로 쓰인 게 유교의 부정적인 어두운 면모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유교 교육이 원래 공자의 유교를 원시 유교라고 하거든요. 본질적인 원래 유교라는 것이에요.
원시 유교가 이상이 있었어요. 고귀하고 드높은 이상이 있었는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조선의 토양에서 실제로 쓰이게 될 때는 이 흙먼지가 묻어버리면서 타락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교 자체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인지 조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쉽게 재단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가 본질로서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재평가는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유교 교육에 대해서 제가 왜 유교를 다시 보게 되는가 설명한 다음에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는 오늘 수업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적 교육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도는 원래 계획 일정보다 이렇게 자꾸만 밀려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유교의 원시 유교의 본질 그리고 그 이후에 발달된 유교 사상의 이상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는 건 없을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재해석도 해보고 제가 이렇게 하자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조상의 그 유산을 제대로 추려가지고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손해가 많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세상은 바뀌어서 온 세상에 글로벌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밖의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순전히 나를 온전하게 성숙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물체인 우리는 다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자라온 존재이거든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런 존재가 되는가를 얘기할 때 나의 고향, 내가 속한 원래 문화, 한국 이런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젊어서 그게 외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교 교육이라는 우리의 전통 문화죠. 그것에 대한 재해석은 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fundamentalist라고 해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 옛날 믿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간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매우 순수해 보이긴 한데 너무 경직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생명력이란 나의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만 습득하고 또 낡은 건 배설해버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점점 갱신해서 커가거나 자라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생명력이 있으려면 조상님께 좋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교도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다 보면 유교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성차별이니 계층차별하고 관련된 건 그게 우리가 계승해야 될 유산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교를 다 갖다 내버리는 것은 아기를 씻기다가 그 세숫대야에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다 갖다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교 교육 안에 숨어 있었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음미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게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 도움이 될 그 글을 또 제가 여기 댓글란에 게재를 해놨으니까 그 클릭해가지고 그 글마저 읽으시면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보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교 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유교 교육의 긍정적인 것을 보면서 또 이제 서양 쪽으로 넘어가서 서양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